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3년 7월 9일. 부부는 장 씨 여동생 내외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내는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잠든 상태였다고 하고요. 집으로 가려면 이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장 씨가 갑자기 여기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바로 이 경고판 있죠. 이거를 치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일부러 화물차를 저수지로 추락시켜서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이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만 9개, 사망보험금의 총액이 9억 3천만 원이에요. 이 장 씨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얼마 전 의처증이라고 생각되는 아빠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싸우시면 칼이나 옆에 있는 물건들을 들어서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십니다. 언제나 무시했고 언어적 폭행을 일삼고 부인을 개취급했습니다. 엄마 장사한 돈을 빼서 그 망할 놈의 화투를 쳤죠. 보험료 내는 날이 지나면 엄마를 닥달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얼마 전에도 4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시의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아버지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썼었어요. 아버지가 실수로 엄마를 죽인 것 같다. 그러니까 선처해달라고 자식들이 다 탄원서를 썼거든요. 외가댁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니네 엄마 억울해서 어떡하냐. 니네 아버지가 범인이 맞는데 적극적으로 증언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모가 우리한테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게 경찰도 그랬어요. 국과수에서 증거가 확실히 나왔다. 모든 어른들이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하지. 국과수에서 모든 증거가 근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엄마를 이런 슬픔에 완전 잠겨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험금을 노리고 엄마를 죽였다는데 그거를 용납할 수 있어요? 자식이? 진짜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것도 직접 보고 들은 것 마냥 이모가 한 얘기를 그대로 거기 가서 읊었어요. 읊고 적고 다 했어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 모습하고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가 도박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40만 원 정도 보내줄 수 있니? 그래갖고 내가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험료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한 2014년도 정도에 아버지 면회를 갔어요, 제가. 아버지가 나를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딸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네 걱정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걱정 많이 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나한테 심경이 제가 복잡한 거죠. 되게 복잡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수경 씨가 직접 사건 기록을 확인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진술을 처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고가 일어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장 씨는 감기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던 상태였대요. 그날도 저녁을 먹은 뒤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 때문인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계속 눈이 감겼고 그러다 깜빡 졸았는데 차가 저수지로 추락한 거죠. 탁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차 안에 물이 확 들이찬 상태였대요. 아무리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앞 유리를 깨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앞유리를 향해 힘껏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앞유리가 없었는지 몸이 차량 밖으로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 진술에 따른 사건 개요예요. 근데 아내분은 어쨌든 옆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에서 나오자마자 그 슈퍼에 가서 슈퍼 주인한테 물속을 비춰달라고 하고 물로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아내를 구하러 119에 신고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부탁한 것도 남편이신 장동호 씨고요. 이 차가 저수지에 빠진 거는 졸음운전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 수사기관은 그걸 안 믿었나 봐요? 안 믿었어요. 검찰은 장동호 씨가 일부러 저수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 네. 졸음운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졸음운전 때문에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가정을 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졸음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그쵸? 한다고? 근데 이거는 되게 의도적으로 꺾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꺾었어도 안 돼요. 이쯤에서 대놓고 꺾은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도적인 핸들링이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녀분께서 국과수의 증거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믿게끔 만든 그 증거, 국과수에서 내놓은. 맞아요. 시신에서 가슴 부위에 불규칙한 형태의 압박흔, 왼쪽 턱 아래에 살갗이 벗겨진 상처, 눈꺼풀 안에 작은 반점 형태의 출혈 흔적이 발견됐어요. 질식으로 사망할 때 보면 눈꺼풀 같은데 이렇게 보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빨간 점들이 보여요. 점출혈이죠, 점출혈. 그래서 일혈점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한 아내분한테서 이 일혈점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눌린 자국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국가수 부검의사의 감정에 의하면 일단은 압박과 질식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도 탈출하려 했는데 탈출을 못하도록 목과 가슴을 압박을 해서 탈출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왼쪽 턱에 난 상처도 그 과정에서 그 아내를 제압하다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검의가 소견을 냈습니다. 과연 저 말이 맞는지 저도 법의학 교수님을 만나봤거든요. 이게 이제 압박을 지속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돼 있다면 우열이 나타나야 돼요. 이 가슴을 제외한 나머지 원위부, 원림 쪽에서 정맥혈이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엔 다 우열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지속적인 건 아니지만 압박이 있었다라고만 보는 거죠. 그것이 차량이 입수되는 과정인지 물속에서인지 또는 더더구나 이렇게 이제 인양 이후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 생긴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죠. 혹시 그럼 심폐소생술로도 생길 수가 있나요? 심폐소생술로 늑골 골절까지 다 옵니다. 사망한 직후라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갈비뼈 골절과 출혈까지 다 동반해 심장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도 출혈과 압박근이 다 나타나요. 눈꺼풀 안쪽에 생긴 수개소의 일혈점들은 익사로는 나타나기 어렵다. 아니,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체위도 중요해요. 거꾸로 되거나 어딘가 끼어버리면 그런 속에는 나타날 수 있죠. 새우처럼 등이 위에 올라가 있고 이 좌측 턱에 난 국소적인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이제 보통 이 일혈점이 있는 상태에서 경부, 전경부나 측경부에서 나타나는 건 손으로 목 둘렀을 가능성 때문에 면밀히 보는 건데 이미 피하 절개에서 그런 의미는 소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인양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뭐 여타의 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있는 상흔으로는 적극적으로 제압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일단 또 짚어봐야 되는 게 아까 현장 검증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왼쪽으로 핸들을 확 꺾었다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같이 보시죠. 곡선 도로에 접어든 상태에서 조향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거는 틀린 제한 실험에서 틀린 제한입니다. 100m든 200m든 상당 거리 뒤에서부터 쭉 달리면서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그 위치로 가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핸들 많이 꺾어야죠. 검찰에서 현장 검증을 한 거는 이 곡선도로잖아요. 출발을 여기서 한 거예요. 곡선에 접어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경고라는 곳으로 가서 물에 빠지기까지는 핸들이 많이 돌아가야 돼요. 무조건 꺾어야 되는 상황. 핸들이 많이 돌아가고 조작이 있어야만 빠진다는 검찰의 주장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차가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들을 꺾지 않아도 사고 지점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쭉 도로를 따라서 그냥 직진으로만 쭉 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사실은 남편 장 씨가 용의선상에 오른 건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아내는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운전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앞으로 든 보험 대부분이 교통재해를 보장해주는 성격의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장 씨가 이 불행한 사건 전에 2차례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8천만 원. 8천만 원? 예. 이 사고가 나기 2년 전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를 피하다가 장 씨가 탄 차가 전복된 사고였어요. 그로부터 4년 전인 1997년 살던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보험 2건에 대해서. 당시 이제 화재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누군가의 방화가 아니라 전기 합선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당시에 수경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정 무렵에 화장실을 가다가 불길이 치솟는 거를 목격해서 가족들을 깨웠는데 당시에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함께 잠을 자다가 함께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그 얘기했던 교통사고 있죠. 그건 장 씨가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다리 쪽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결국 장애 4급 진단을 받을 정도의 부상이었고요. 장동훈 씨 말에 따르면 당시에 4,3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긴 받았대요. 근데 그걸로도 수술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 면허도 없는 아내에게 왜 교통재해 보험을 들게 한 거예요? 그거는 아내랑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일이 굉장히 잦았대요. 근데 장 씨가 다행히도 그랬고.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 씨는 가입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왜냐하면 보험금을 한번 수령하고 나면 아시죠? 그 다른 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죠. 그리고 장애 진단까지 있거나 그러면 아마 더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들어라고 하면서 아내만 가입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도 부부가 함께 가서 설명을 듣고 한 거라고 합니다. 보험을 많이 든 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이 보험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장 씨가 아내의 사망 보험금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이 있었어요. 심지어 대납을 부탁하고 열흘 정도 후에 아내가 사망을 한 거예요. 판결문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언급돼 있어요. 이 진술을 한 분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모두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K 형사의 아내분이에요. K 형사는 8월 6일 인사 이동이 있기 전까지 한 달간 사건을 지휘한 수사 책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네. 남편이 수사하는 사건에 이렇게 진술을 해도 돼요? 진술을 받은 수사관, 검찰, 법원 이런 입장에서는 K 형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사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궁금한 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 K 형사에 대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진짜 집념에 장동훈은 제가 알아요. 장동훈은 아는데, 아니 근데 제가 수사를 안 했다니까 제가. 그 결제 라인에 있었는데 결제 라인은 내가 입질 안 했어요 제가. 전혀 아니에요. 잘 몰랐어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경찰서에다가. 근데 지금 남아있는 문서엔 다 선생님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저 잘못 읽었죠. 다시는 잘못 읽었죠. 그럼 그 당시에 선생님 아내분께서 진술하신 건 아셨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내분이신데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상식적으로 증인 진술이 수사하셨던 분의 아내였다면 제가 수사를 누가 수사를 했다니까? 참 깜깜하신 거 정말로. 정말 사고였다면 장 씨는 인생이 20년이 그냥 지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사고였다면 너무나 허망하게 날아간 한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님이 이 사건의 재심을 맡으셨고, 아, 그래요? 네, 올해 1월에 재심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심이 열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열린 재심 개시 결정을 위한 신문 기일에서 경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 뭐가 나왔네. 허위 공문서. 이제 차를 국가수로 옮겨야 되잖아요. 국가수로 옮기는 그 과정도 수사의 한 절차죠. 그렇다면 원칙은 증거물을 압수하고 제3자로 하여금 보관케 하고 또 국가수 감정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트로 인양해서 공업사에서 그냥 알아서 보관하게끔 만들고 그냥 공업사 주인한테 그 국가수 서부문서를 좀 같이 차 가지고 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사건을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사건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적법하게 압수를 하고 국가수 감정을 의뢰한 것 같이 서류를 또 사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7월 15일, 16일에 날인했다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후임자의 도장이 찍혀있어.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이번 재심 심리 과정에서 밝혀낸 거예요, 사실. 평생을 감옥에서 살 뻔한 청년 3명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누명?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3인조가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자백을 했거든요. 최소 목격자라는 얘기죠. 시신과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얼마나 큰 죄인지 알 텐데 쉽게 자백할 수 있을까?